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주목받는 외교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약 90분 동안 회담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장에는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고 양국 언론은 이를 두고 얼어붙었던 관계가 다시 녹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문에는 한국 재계 핵심 인물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 경영진이 참석했고, 전체적으로는 이류 경력의 기업에서 4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협력 규모였습니다.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14건, 기업 간 협력 계약 32건이 체결되며 총 46건의 협력이 한 번에 발표되었습니다. 첨단 산업협력부터 문화교류, 공급망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류 규제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회담이 열린 당일 코스피 지수는 4차명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K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화장품과 문화산업 역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무려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10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한중 관계가 마침내 해빙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을 새로운 경제 기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당시 작전에는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이 동원된 150대 이상의 전투기와 항공기가 참여했으며 동시에 도시 주요 군사시설과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DLTA FORC가 투입되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수개월 동안 준비된 비밀 작전이었으며 현장 정보는 CIA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시니아 플로레스는 카라카스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미군 헬리콥터와 군용기를 통해 미국 해군 강습함으로 이송된 뒤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및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더 큰 논란은 이 작전의 절차였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미국 의회의 공식 승인도 없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었으며 심지어 주요 동맹국들에게 사전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해외로 이송된 초유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국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작전 직후 자신의 SNS에 단 3글자를 남겼습니다. 바로 FCAFO였습니다. 이는 미국 인터넷 문화에서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된다. FUCKAROUND, ANDFINDOUT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단순한 온라인 발언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국제정세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세계는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 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에 비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매우 큰 수영장에서 활발히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 기지이자 반도체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 거점을 이미 구축해 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안XIAN의 세계 최대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OCWESI와 다른 DHSN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투입된 투자 금액만 합쳐도 약 5영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수출하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수영장의 수도꼭지, 즉 모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통제하는 핵심 기술과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자회선 노광 장비 EUV,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 그리고 주요 생산 장비까지 대부분 미국의 기술 규제 영향 아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특정 장비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들도 정상적인 생산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아무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기반이 되는 기술과 장비의 공급망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미국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실제로 어떤 기술적 지렛대를 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대만,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반도체 생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국이 통제하는 핵심 기술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실상 네덜란드의 ASML만이 생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ASML이 장비를 만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장비의 핵심 부품과 기술이 미국 기술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ASML이 특정 국가의 EUV 장비를 판매하려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생산은 유럽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인 수출 결정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EDA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반도체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소프트웨어는 칩의 구조와 회로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첨단 반도체 산업의 설계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EDA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프트웨어 접근이 제한된다면 고성능 반도체 설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생산 장비입니다. 웨이퍼 가공, 시각, 증착 등 핵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PPLID, 머티시사이언스와 램리서치, LAM, RCSH 같은 회사에서 공급됩니다. 이 장비들 역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생산 능력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은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기술 경쟁은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 기술과 장비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구조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질서를 좌우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중국의 비중이 훨씬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규모는 약 733억 달러에 달하며 오랫동안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8%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약 1% 수준까지 감소하며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경쟁의 영향으로 그 의존도는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교역에서 5, 7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단순한 수출 시장을 넘어 전략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HBM, HIGSH, BAN, DWIDTH, MEMRY,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연산과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약 57%의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HBM의 주요 고객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수익은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파는 시장이 아니라 누가 첨단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중국 시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과 AI 산업을 이끄는 미국 시장과 기술 접근권이 훨씬 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종합해보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경고가 도출됩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심장비와 기술은 대부분 미국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특정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은 즉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시설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핵심 거점이지만 첨단 장비 반입이 막히는 순간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약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긴밀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경제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사드 이후 발생한 한알령입니다. 당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 콘텐츠, 관광,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큰 압박이 가해졌고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같이 외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미국과 일본,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신뢰는 단순한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산업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천연 흑연의 97, 6%, 인조 흑연의 98, 8%, 전구체의 94, 1%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26년 한국 경제 전망이 결국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수출이 확대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기술 경쟁이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 전략은 단순한 시장 규모보다 기술, 동맹, 공급망 안정성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첨단 장비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기술 협력을 축소할 경우 중국이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부 공장의 생산 능력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투자한 약 5영조 원 규모의 자산이 사실상 묶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역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할 수 있고 외환 시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약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을 핵심 반도체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택과 용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면 투자와 기술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한국의 AI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약 5천 명의 AI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면 첨단 기술 인력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반도체와 AI 산업에서만 8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코스피가 고상정자 주가가 2억만 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방향은 단순한 시장 규모가 아니라 어떤 기술 동맹과 산업 생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제 협력과 교류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전략적 한계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 그리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 미국의 기술 접근과는 사실상 대치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것이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술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기술과 안보의 핵심 축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에서 한국이 완전히 중간에 서 있는 전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다 분명한 전략적 균형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 후폭풍, 트럼프 친중의 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단순한 외교 이슈라기보다 현재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단순한 무역 경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시장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 중국과 기술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상황을 전략적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와 소비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이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탈중국 전략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친중인가 친미인가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세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술 동맹은 미국 중심으로 유지하듯 시장은 다변화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와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협력과 연구개발, 핵심 장비 접근권에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현재 배터리 소재나 일부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는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원자재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교 전략의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게는 기술 동맹 파트너라는 신뢰를 유지하고 중국에게는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칸중 정상회담 이후의 논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금의 세계 경제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견 국가로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외교 이벤트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산업,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국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